그 국제기구에서 한 4년 정도, 로펌에서도 한 3년 근무하셨고 그 전에 또 가수로도 사회생활 하셨으니까 거의 뭐 사회생활 뭐 말레이시겠다. 사과를 하는 대신에 무조건 땡큐 도움 너무 감사하고 도와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존재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사실 네트워킹의 기본은 우리 서로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근데 꼭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만남 자체가 너무 즐거웠고 수임수만 잘 넣어도 굉장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너무 좋은 대화를 나눴다. 여기 미치겠다.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안녕하세요, 옹상즈입니다. 저희 화사해진 스튜디오 보이시나요? 저희 이러니 화사해진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이분은 뭐랄까, 뮤지션이라고 해야 할까? 변호사라고 해야 할까? 작가라고 해야 할까? 어떤 수식어를 붙여야 될지 이 수식어가 정말 다 해당되는 분이거든요. 그만큼 자신의 스펙트럼을 계속 이제 넓혀나가는 분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오셨길래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혀오셨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이미 뭐 썸네일 보고 뭐 제목 보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죠? 바로 이소은 님입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해주신 여러 수식어 사이에서 오늘은 작가로 돌아온 이소은이인데요. 너무 반갑네요. 제가 원래 듣동라 좀 들었거든요. 미국에서. 네. 그래서 오늘 나와서 너무 기분 좋아요. 미국에서 듣동라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센트럴파크 걸으면서 들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정말 제가 아기를 낳고 네.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때 좀 코로나가 되게 안 좋을 때여서. 그래서 혼자 그냥 파크를 걸으면서 그 나름의 산후조리를 했는데 그때 듣동라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위로가 많이 됐던 방송이에요. 정말요? 네. 너무 영광입니다. 또. 네, 저도요. 네. 사실은 얼마 전에 이 책을 내셨어요. 네.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라는 이 책을 내셨는데 제가 이 책을 한번 쭉 봤어요. 읽으셨어요? 그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고 네. 이거 말고 하나 더 이런 있거든요. 독자들 사랑해요. 네, 진짜 밑줄 짝짝 끄면서 읽었어요. 네네. 왜냐면은 정말 이 차근차근 커리어를 밟아온 과정들이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고 거기서 느끼셨던 여러 경험과 감정들, 거기서 또 쌓인 노하우들이 잘 담겨 있어서 저도 사실 직장 생활하는 입장에서 이분은 이렇게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또 이렇게 또 풀어나가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네. 나도 이거 직장 생활에 좀 적용시켜봐야겠다. 우리 듣동라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각자의 자리에서 되게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오늘 정말로 좋은 인터뷰가 될 것 같으니까 오늘 끝까지 꼭 봐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 인터뷰가 되겠죠, 소은님? 네, 그럼요. 열심히 할게요. 좋습니다. 오늘은 1부에서는요, 소은님이 열심히 달려온 그동안의 이야기 들어보고, 그리고 2부에서는 요즘 또 우리 소은 작가님이 하고 계신 여러 생각들, 버리고 있는 일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소은님의 이력을 살짝 소개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1998년 1집 소녀. 너무 옛날 같다, 이러니까, 정말. 98년. 아니, 저 이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제가. 네, 어머. 어쨌든 이후에 작별부터 해가지고 서방님, 오래오래, 키친, 닮았잖아 이런 정말 주옥 같은 곡들을 내셨고 듀엣곡 중에서도 굉장히 또 인기 있는 곡들이 많아요. 특히 네. 김동률님하고 듀엣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욕심쟁이 두 개. 네, 많이 한 거죠, 두 개면. 많이 한 거죠. 네, 그리고 잘 맞아요, 둘이. 네. 목소리의 합도 너무 잘 맞아요. 네. 친하기도 하고 그래서 편해요, 작업이. 네. 근데 그렇게 사실은 가수 생활 하시면서 예능에도 나오시고 가요 프로그램도 나오시고 막 그러시다가 돌연 이제 미국 로스쿨로 가시더니 네.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도 하시고 또 국제기구 부의장 일도 하시고 그러면서 쫙쫙 뭔가 커리어를 밟아 나가십니다. 저는 그냥 변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일단 음악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가요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요제에 나가게 됐는데 데뷔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없이 나갔는데 윤상 씨한테 눈에 띄어서 제가 픽업이 된 케이스예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음악을 커리어를 시작했잖아요. 너무 어렸으니까 내 삶의 또 다른 가능성 혹은 안 해본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시점이 있었어요. 아빠가 예전에 정치학 교수를 하실 때 그때 독재 정권 시절이었는데 그때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부당해고를 당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결국엔 승소를 하셨다. 근데 그때 저희 가족이 좀 힘든 일도 많이 겪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걸 뒤늦게 알고 그러니까 세상의 바탕이 되는 원리겠구나,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좀 공부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법조인이 되고 싶다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채우고 싶은 게 많았어요. 공부를 하고 싶었고 법이라는 기본 질서를 이해하고 싶었고 그래서 로스쿨 행을
선택하게 됐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나는 로스쿨에 간다가 아니라 네. 그냥 그 법을 좀 이해하고 싶다. 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셨던 네. 거군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막연한 동경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좀 혼란을 겪었어요. 그런 뚜렷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 법 분야 중에서도 국제 중재 쪽에 좀 관심이 특히 많았다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네, 네. 그런 이유가 있나요? 저는 막연하게 국제적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조금 더 나다운 분야가 있다면 국제적인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사건이나 팩트나 사실관계가 국내의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의 기업들, 다른 당사자들 관련된 거니까 문화적인 어떤 다양성도 있고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아서, 아, 내가 만약에 법을 한다면 이 분야를 꼭 나가고 싶다라는 굳건한 생각이 잡히게 됐죠. 그래서 제가 취업 준비 이렇게 할 때 로펌에 가서도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국제 중재 하고 싶다. 근데 네. 마침 제가 입사를 했던 로펌에서 되게 바쁜 중재 케이스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웬 땅에 진짜 헤딩하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내 로펌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미국 로펌에서 이제 일하셨던 일화들이 또 책에 잘 담겨 있는데 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정말 눈물 없이 못 보겠더라고요. 진짜 막 하루에만 봐야 할 페이퍼들이 진짜 엄청나고 네, 네. 또 막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해가지고 저는 책에서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책상 그 밑에 이렇게 들어가서 몰래 주무시다가 직원분한테 걸린 네, 네, 일화? 네. 정말 그 초년생의 그 마음 뭔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 안 그래도 됐었는데 제가 스스로 만든 거기도 해요. 그냥 당당하게 그냥 책상에 엎드려서 잠깐 잤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안 될 것 같죠. 네, 그런 나의 프로페셔널 가면에 흠이 네.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숨었는데 결국 들켰죠.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셨죠? 너무 불쌍해했어요. 좀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하고 나갔어요. 변호사 되고 얼마 안 되셔서 후회하신 적도 있어요? 아, 그냥 한국에서 그럼요. 가수 생활 계속 할 걸. 네, 네. 아, 많아요. 진짜요? 네네. 아. 그럼요.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는 뭐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일의 강도도 그렇고 어떤 나를 위한 무대에서 주목을 받다가 그냥 클라이언트와 사건을 위해서 이제 엄청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주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지 하는 생각도 했지만 후회는 없어요. 네, 저한테 너무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첫 직장 생활이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이 첫 커리어가 너무 강렬했죠, 저는. 그런데 사무실로 출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커리어였으니까 사무실이라는 공간에 가본 첫 직장 생활이었죠. 네,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또 처음. 모든 게 그냥 모르는 것 투성이 였는데 처음에는 엄청난 압박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좀 잘하고 싶다, 처음부터. 절대 안 되는 일인데 그걸 이제는 버렸어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근데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압박도 좀 줄어들고 어떤 변호사의 이미지에 맞춰야 할 것만 같은 저희 강박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면서 나답게 해도 되는구나, 이곳에서도. 나의 어떤 고유한 나만의 유니크함이 여기서도 발휘되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돼서 나중엔 좀 편해졌어요. 직장생활 초반에는 조금이라도 실수할까봐, 조금이라도 내 빈틈이 보일까봐 네. 살얼음판 걷듯이 네.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은데, 내가 나답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 생기게 되면은 되게 뭔가 여유로워지고 네, 전반적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경직돼 있을 필요가 없구나. 네, 약간 자연스럽고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최대의 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로펌에서의 일 중에 가장 보람을 느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쓰신 게 있어요. 그 프로보노 사건 맡으셨을 네네. 때 이야기 쓰셨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였는지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면. 네, 제가 맡았던 케이스의 클라이언트는 기자였어요. 아, 그래요? 네, 상지 기자님처럼 기자였고 IT에서 기자 생활을 했는데 그 IT 정부의 아주 부정부패를 파헤치고 드러내는 그런 기사를 작성했다가 수차례 목숨을 위협받고 망명을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을 만나서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이런 케이스, 팩트도 처음이고 관리를 혼자 해보는 것도 처음이고 클라이언트한테 그렇게 관심 많이 가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저는 내가 공부한 이 지식으로 어떤 정말 하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그 사명감이 생겨서 그 케이스를 한 1년 6개월 동안 했는데 다른 케이스 할 때는 막 야근하고 그러면 되게 짜증났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이 케이스 할 때만큼은 하나도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너무 자발적으로 좀 하고 싶어지는 네, 그래서 저한테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결국에는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케이스 끝나고 제가 기구로 이직했을 때 그 클라이언트한테 사실 전화가 한번 온 적이 있어요. 네. 영주권도 받았다고 미국에 머물 수 있게 됐지만 이젠 여기서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좀 그런 좋은 쪽으로 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난 여기서도 기자 일을 계속 할 거다. 멀리 있지만 자기 나라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랑 되게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더더욱 마음이 많이 갔죠. 3년 로스쿨 다니고 변호사 시험 보고 했던 이 모든 게 다 보상받는 듯한 그런 느낌? 네, 너무너무 행복했고 판결 났을 때 울었어요. 변호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눈물이 막 나는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엄청 참으면서. 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한편으로는 로펌 생활이 되게 많이 힘드셨긴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로펌 3년차 때쯤 이직을 생각하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때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이직을 준비하시면서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내가 정말 자격이 될까? 네. 내가 여기 지원해서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불확신, 나에 대한 불확신? 보면서 누구나 이직 한번 고민해본 사람이면 공감했겠구나 하면서 이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소음님의 좀 경험담을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이직 당시에 약간. 네, 사실 미국 로펌에서 3년차가 되게 좀 변화를 모색하기에 적합한 시기예요. 좀 이직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자격 요건이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살펴보면서 너무 멀티플레이어가 묘사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리더십도 엄청난데 막 엄청 팀플레이어고 연차도 이만큼이 있고 뭐 자격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은 좀 외적인 조건이잖아요. 뭐 스펙이든지 학위든지 경력 이미 검증된. 그런데 점점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니야 자격은 사실 내적인 게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저는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와 거기에 쏟는 노력과 자기를 믿는 용기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의 자격을 만들어간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제 자신감을 이제 스스로 채우기 위해서 그런 사례들을 찾아보기도 하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 레이디버드 아시죠? 레이디버드랑 알죠. 작은 아씨들 그레타 거웨이. 그렇다고 네. 제가 너무 좋아해요. 네. 배우로서도 좋아했고 이제 감독으로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분은 너무나 많은 필름 학교에 연설을 넣었다가 모조리 다 떨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이제 필름 학교가 나를 안 받아줬고 나는 필름에 대한 어떤 전공 학위가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나는 영화 만들 자격이 안 돼 라고 생각했으면 얼마나 비극이었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쵸. 너무 이런 훌륭한 영화들이 안 나왔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는 어차피 문이 활짝활짝 열리는 데를 찾아서 그 문을 골라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을 막 악착같이 열어서 들어가서 자기 길을 파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30군데 정도에 지원을 했어요. 네. 뭐 거의 대답은 없었고 3군데에서만 연락이 왔거든요. 그 30군데 원서를 넣어보면서 30군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나의 경력을 그곳에서 원하는 자격 요건에 맞춰서 좀 포장해서 얘기하는 그것도 사실 도움이 되게 많이 됐고 자기를 내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조금 더 많은 길이 열리려면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걸 채워야 되는구나 하는 그것도 그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격은 진짜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고 성공과 상관없이 굉장한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이직에 성공하신 곳이 국제상업회의소. 네. 였잖아요. 각 나라의 뭔가 중재법을 좀 알리고 케이스를 공유하고 네. 뭐 주요 판례들 같은 걸 공유하고 그런 곳이라고 저는 대강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작가님이 원래 되게 하고 싶었던 일과 맞는 곳이었겠네요. 너무 다행히도 맞는 곳이었고 전 이 직장이 흥미로웠던 이유가 법무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인터뷰 하셨던 그 사무총장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북아메리카의 우리 기구 법원의 얼굴이 돼야 된다.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나 대변인이야? 이러면서. 그치, 대변인이죠. 응. 네.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전달을 되게 잘해야 되고 그래서 발표도 되게 많이 하고 정말 되게 다양한 사람과 미팅을 했거든요. 정부기관이나 뭐 로펌, 아카데믹, 학교 그리고 다른 기관들하고의 협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나의 어떤 다른 면을 발전시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제가 가수로서 쌓은 어떤 무대에서의 커리어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잘 맞겠다 생각을 해서 흥미가 있었어요. 뭔가 이제 사람들 앞에 서는 거는 뭐 가수 생활 하셨을 때부터 이미 너무 익숙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처음에는 네. 익숙해서 쉬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왜요? 가수 생활을 할 때는 저를 위해서 만들어진 무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관계자분들과 좋은 관계 유지를 하면서 제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이 일은 만들어진 무대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야 되는 무대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만들어가는 무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는 내가 익숙한 음악이 아니라 법이잖아요. 네. 진짜 그 시장과 그 나라 특성별로 너무 많이 알아야 되는 기본 지식이 많아야 되는 그런 일이어서 늘 내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거 모르면 어떡하지? 매일매일 업데이트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압박을 매일 느끼면서 모든 미팅에 참석하고 그랬어요. 확실히 다르군요. 네. 그 국제기구에서 한 4년 정도 근무하신 거죠. 그러면 로펌에서도 한 3년 근무하셨고, 뭐 그 전에 또 가수로도 사회생활 하셨으니까 거의 뭐 사회생활 뭐 말렙이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국제기구에서 그 4년 동안의 시간에서도 굉장히 많은 조직 문화를 또 경험하셨더라고요. 네. 다양한 동료? 선후배들과 또 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조직에서. 네. 근데 사실은 일하다 보면은 마음 맞는 팀원들하고 일할 때도 있지만 네. 또 꼭 그런 사람들하고만 일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그 사람들과도 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또 어떤 조직에 속한 사람으로서 네. 숙명이기도 하고. 소은님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인종, 다양한 소통 방식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그쵸.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건지, 또 실세가 누군지, 이런 정치적인 관계들을 이해하기에는 제가 너무 나이브하게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듯이 어떤 저를 너무 안쓰러워하는 동료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내가 팁 하나 알려줄게. 원래 여기 이해하려면 한 1, 2년은 걸리고 좀 이해하겠다 싶으면 퇴사할 타이밍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너만 그런 거 아니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고, 또 어떤 다른 동료는 여기 처음 들어와서 그냥 미안하다는 말로 뭐든지 시작했다. 왜냐하면 늘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미안한데 이걸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한 6개월 동안 사과만 하고 돌아다녔대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내가 여기 와서 제대로 내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워야 되겠구나. 진정으로 내 목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거기서 이제 제가 터득한 방식은 확실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분명히 내가 내 책임을 다했고 당신 책임은 뭐고 이렇게 체크를 매번 해야지만 일이 진행이 되는구나. 처음에 제가 책임을 뒤집어 써서 되게 억울했던 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난 내 걸 했는데 문서로 제대로 안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냥 상대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소통의 방법을 실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저한테 허락해줘야 된다는 것도 기구를 통해서 배웠고요. 제가 책에 썼던 내용 중에 하나는 나의 가치를 좀 높이는 방법을 좀 창의적으로 찾는 거. 존재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쵸. 많으니까. 근데 이게 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조직한테 기여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유니함이 뭐가 있을까? 전 좀 자연스럽게 찾았어요. 제가 좀 테크나 스타트업 이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국제 중재 케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 소식을 제가 다 많이 구독을 해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1년에 한 번씩 특히 파리로 출장 가서 본사의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제시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기구에서는 얘는 실리콘밸리 전문가니까 얘가 해야 돼. 우리 기구의 실리콘밸리 전문가 이도은. 전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냥 관심만 있었던 건데. 근데 그러면은 또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막 공부를 그쵸. 하다 보면은 또 거기에 나름의 지식이 쌓이니까 길이 좀 열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의 관심과 조직한테 도움이 되는 지점이 있겠구나. 이걸 찾아서 내가 그걸 발전시켜 봐야 되겠다. 사내 정치 나름의 라인을 타게 되는 경험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저는 정말 부딪히면서 배운 것 같아요. 비효율적일 수 있는 관료지대에서 효율적으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관리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남들과의 갈등 상황에 노출돼 있을 때 이거를 이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이 갈등을 잘 풀어내서 우리 모두가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게끔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해야 할까. 늘 좀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때 인상 깊었던 게 계속 아임소리로 시작한 한 6개월 동안 시작했다라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사실 그렇잖아요. 뭘까 그렇게 미안하겠어요. 사실은 미안할 거 전혀 없고. 특히나 저는 제가 어떤 좋은 기회에 참석하게 된 리더십 코스가 있었는데, 거기 강사분이 사과를 하지 말아라. 맞아요. 저도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특히 여성들한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의견을 개진할 때도 저 죄송한데요. 저는 다른 의견
왜 그게 죄송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게 아니지. 그냥 의견 감사합니다. 제 생각은요? 하면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좀 파워를 지키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언어 습관이다. 그런 수업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과를 하는 대신에 근데 무조건 땡큐 그걸로 바꿨어요. 저는. I'm sorry를 땡큐로. 네. 네. 도움 너무 감사하고 도와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존재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 그냥 이런 거. 네. 네, 그렇게 하니까 네. 오히려 제 어떤 신념도 좀 지키면서 잘 풀어낼 수 있더라고요. 고맙다는 어쨌든, 인사 싫어하는 그쵸. 사람 없어요. 미안합니다로 시작하셨던 그분도 어쨌든 일이 되게 해야 하니까 네. 본인의 방식을 찾으셨듯이. 그럼요. 아니에요. 각자의 방식을 찾으면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해야 딱 목표는 된다. 일만 하자. 네. 업무 이행. 네. 그것만 사실 생각하고 있으면 방법이 좀 보이더라고요. 감정이 빠지면. 맞아요. 그게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또 되게 감명 깊게 읽었었던 거는 네트워킹 부분이었어요. 국제상업회의소 여기 이제 뉴욕 지부에서 일을 하셨지만 전 세계의 지부가 있는 그런 기구인 건데 그러면 정말 전 세계의 기구 사람들과도 네트워킹 해야 되고 기구 안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바깥에 뭐 학자랑도 만나고 뭐 로펌과도 만나고 뭐 다른 기업과도 만나고 만나실 일이 정말 많을 거고 명함 막 이렇게 그쵸. 쌓여있고 네트워킹이 진짜 중요하다고 되게 많이 쓰셨는데 뭐 기자도 사실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인데 전 진짜 극내향인이어서 저의 이제 내적인 부분은 정말 극내향인이어가지고 네트워킹이 사실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항상 이게 과제예요, 저의. 저는 비결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내향적인 게 더 강해요. 파티에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면서 명함 컬렉트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한두 명하고 좀 깊게 얘기를 하고 그 관계를 좀 발전시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관계를 맺어야만 뭐가 일이 되니까 전 첫 대화 끊는 거는 좀 잘하더라고요. 그냥 가서 얘기를 처음 시작하고 그 대화가 이제 무르익으면 추임새를 되게 잘 넣어요. 그런 것들도 사실 되게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할 때 팔로우업 질문만 잘하고 추임새만 잘 넣어도 굉장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막상 한 얘기가 별로 없고 그분의 얘기를 잘 들어줬기만 했는데 나중에 우리 너무 좋은 대화를 나눴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사실 네트워킹의 기본은 우리 서로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가 목표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만남 자체가 너무 즐거웠고 반가웠다는 그런 인사를 한 번 주고받으면 그 다음에 서로 도움 요청해야 될 때 너무 그 브릿지가 수월하게 열리는 걸 제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너무 바쁘게 진짜 막 달려오셨잖아요. 번아웃이 오신 적은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그 번아웃을 나셨어요? 주로 사이드 프로젝트 많이 해요. 뭐 하던 일이 좀 지겹거나 힘드니까 좀 다른 쪽으로 에너지를 충전하면 또 되니까 좀 기획하는 거 좋아해요. 저는 이런저런 기획, 좀 크리에이티브 쪽 기획.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토크쇼를 제작해 본 적도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것도 사이드 프로젝트로? 네, 사이드로 그냥 하고 싶어서 같이 협업을 해서 뭐 기획 기사 같은 것도 좀 제작해 보기도 하고 강연 시리즈도 최근에 좀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하면서 계속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면서 제가 좀 번아웃을 극복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일을 벌리시는 걸 좋아하는군요, 기본적으로. 벌리고 수습하는 게 저의 인생 좀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열심히는 하되 기쁘게 하면 저항이 덜 하잖아요. 건강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군요. 좋습니다. 저희 여기서 잠깐 공지사항 듣고요.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듣동라에게 큰 힘이 됩니다. 팟캐스트로 듣고 계신 듣동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듣동러분들 모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쌓여서 듣동나가 만들어진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은 듣동나의 진행자 홍상지 그리고 이소은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계십니다. 이 책이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 이 책은 어떻게 쓰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 책을 기획한 것은 2019년 제가 안식년을 가지면서였어요. 변호사로 한 8년 일을 하고 로스쿨과 그러니까 합치면 한 10년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한테는 또 한 번의 인생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퇴사를 하고 안식년을 가지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좀 정리하고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좋은 기회가 돼서 쓰기 시작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저는 모두가 몰랐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일과 성공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도 많이 변했고 엄마가 된 것도 저를 많이 변화시켰고 그래서 그 예전에 써놨던 챕터들의 결론들이
다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많은 이야기가 더 투입이 됐고 쓰면서 좀 제가 바닥을 치고 좀 힘들었던 시간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것 덕분에 더 좋은 글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솔직하게.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네. 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였어요? 우리 막 나답게 살자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수 활동할 때부터 휩쓸리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회의 어떤 모습이나 그 직업에 기대하는 이미지에 나를 끼워 맞추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답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지난 10년 동안 되게 많은 경험을 겪으면서 깨달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타일대로 막 열정대로 하는 거야. 이게 나다운 게 아니었고 오히려 외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다듬어지고 도전을 받고 좀 깨지기도 하면서 새롭게 자기를 써가는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커리어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때의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에서 좀 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혼란을 극복하는 나다움을 찾는 과정은 그 과거를 버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고 계속해서 이 정의가 변해도 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게 진짜 나다움을 살아내는 방식이구나. 그 테마를 중심에 두고 전 책을 쓰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그 내용 되게 좋았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쓰신 네네네. 부분이 되게 좋았었어요. 네. 나는 글 쓰는 건 잘 못해. 나는 그림 그리는 건 잘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네. 아예 사실 시작조차 안 하는 일들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우리의 언어 습관을 살펴보면 저 원래 그래요. 맞아요. 저도 되게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저 진짜 네. 내향적이거든요. 이런 네. 거 원래 내향적인 사람 우린 늘 변화하고 있는데 그렇게 미리 결정 내리고 살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손재주가 없어요. 전 진짜 악필이거든요. 글씨도 잘 못 쓰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미치겠다. 네. 그래서 이거 한 3번 엄청 열심히 쓴 거예요. 네. 이거 최근에 저도 명상하거든요. 모닝 루틴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글을 쓰는 그런 루틴이 있거든요. 글을 한 10분 동안 프리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저널에 자기의 생각을 막 공유를 하면서 글을 쓰면서 스케치를 해요. 근데 그걸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한 6개월 동안 하다가 저희 남편이 제가 쓴 그 스케치북과 그 저널을 본 거예요. 그림 못 그린다고 하지 않았어? 못 그리는 거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야, 나 그림 그리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면서 제 스케치북을 봤는데 당연히 대단한 작품은 아니죠. 그런데 저만의 느낌 있는 그림들은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은 내가 손재주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손재주가 없는 사람이라고 미리 결정 내리고 살았던 걸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는 그런 제약들을 스스로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는 게 자기 자신의 어떤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가끔 우리 쟤는 저런 사람이야, 저 인간들은 원래 저래, 좀 이러면서 편견의 바탕이 깔려있는 것도 그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잖아요. 그 편견이 발전해서 혐오가 되고 그렇게 해서 사회 문제도 되고 좀 그런 거를 좀 이제 우리가 그만하면 어떨까. 나를 제한하지도 말고 남과의 관계도 제한하지 말고 좀 열린 마음으로 변화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생각을 하고 글에 썼던 거죠. 최근에 그 문화예술 그런 비영리 단체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사이드 프로젝트? 네, 이것도 사이드로 시작했는데 좀 커졌죠. Music by the Glass라는 단체인데 저희 언니가 피아니스트니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있고 저는 거기서 이제 변호사이자 타이틀은 executive 디렉터인데 별로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고 보드 멤버가 있어요. 소호에 있는 갤러리랑 협업을 해서 그 작품 전시와 함께 그와 어울리는 클래식 음악 연주를 하고 그 음악과 어울리는 와인 페어링을 소믈리에분 모셔서 이렇게 하는 문화예술 이벤트죠, 한마디로. 그 보드 멤버들이 지금 10년 동안 같이 성장하다 보니 이제 거의 다 엄마 아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뮤직 바이 더 컵이라는 어린이를 위한 음악 커뮤니티 뭐 이런 것도 지금 기획하고 있고 되게 재밌어요. 그 보드 멤버들도 다 각자의 또 업무를 하시는 하는 분들이죠. 분이죠. 예, 네, 그렇죠. 다양한 분야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모여서. 네. 근데 또 보니까 작년 9월쯤에는 또 기자 같은 일을 또 하셨더라고요. 네. 보그코리아랑 같이 했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여성 작가들, 한국계 여성 작가들 4분 인터뷰 하신 그 기사를 봤어요. 네. 애플 TV 플러스에 지금 한창 방영 중인 그 파친코의 네. 원작 작가신 민진리 작가님도 있었고 네네. 이런 프로젝트는 어떻게 또 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 다양한 프로젝트에 관심이 정말 많으신 분이구나 싶었거든요. 네네. 번아웃이 와서 시도한 프로젝트예요. 그걸요? 아니 그때 되게 많이 쓰셨던데. 되게 후회했어요.
그때 제가 좀 한참 좀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슬럼프였고 사회 분위기도 되게 뒤숭숭했어요. 아시아 혐오 범죄가 뉴욕에서 네. 너무너무 많이 일어날 때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아시안 소수 인종으로서 지금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아시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이런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팬데믹 중간에 소설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집 밖을 못 나가니까. 너무나 많은 한국계 작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 밑바탕에는 만나서 대화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일 컸고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보고 연락드려서 제안을 했고 섭외하는 것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여기 만약에 한국 분들이었으면 조금 막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했을 텐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장문의 편지를 써서 그 에이전트한테도 보내고 인스타그램 찾아서 DM으로도 보내고 뭐 개인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냥 왜 컨택트란에 네. 떠있는 되게 좀 모호한 주소 있잖아요. 거기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다들 너무 설레하시면서 너무 하고 싶다 이렇게 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이야기를 준비를 하면서 또 제가 한번 확장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전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그런 프로젝트를 꼭 할 예정이에요. 너무 재밌었고 또 하나의 욕심은 아시아계 여성 인터뷰 집을 내보고 싶어요. 그런 네. 것도 지금 구상 중이기도 해요. 네. 그렇구나. 근데 저 또 책 중에서 또 재밌게 봤던 부분이 그 HR 전문가분이 작가님의 이력을 보면서 독특한 이력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당장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에 넣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말하는 부분이 책에 나와요. 아무래도 뭐 직업적인 면도 사실은 소은 작가님은 어디로 규정짓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외국인, 아시안 여성으로 또 살아가는 것까지 소은 작가님은 미국 사회에서 어떤 주류의 카테고리나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는 되게 품을 수 없는 되게 네. 다양한 정체성이 작가님 안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네. 또 들거든요. 소은 작가님이 생각하는 본인의 정체성은 좀 어떻게 좀 정의하고 싶으세요? 뭐. 전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해서 사실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해요. 특히 지난 10년 동안 그 질문에 대해서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되게 명백한 주류에 있다가 완벽한 소수로 들어갔잖아요. 네. 너무나 극과 극의 직업인 것도 작용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마야 엔젤 루시인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모든 곳에 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딱 그 말을 제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소속감 없이 여러 가지에 걸쳐 있는 이 삶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의 어떤 좋은 점을 저의 정체성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으로 뽑아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또 오히려 어디도 속하지 않으니까 나는 다 속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품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되게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많은 고민을 했고 후회도 했고 자기가 했던 여러 선택들이 그때그때 했던 선택들이 나중에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사실 모르고 하는 선택들이 많잖아요. 그냥 어떤 선택에 대해서 내가 그러지 말 걸 그랬나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한 선택을 옳은 선택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이런 방법들이 조금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걸 경험했어요. 네. 그리고 꼭 이런 멋진 말씀을 하신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고민도 보편적인 거라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같은 나라에서 쭉 같은 직장을 다닌 사람도 내 소속감은 어디지 충분히 맞아요. 느낄 수 있어요. 디아스포라를 경험한 이민자든 프리랜서든 아니면 직장 다니는 분들은 다 비슷한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속할 곳을 찾는다기보다는 내가 속할 곳을 그냥 만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조금만 방향 전환을 하면 훨씬 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느덧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향해 가는데 과거의 소은이한테 네. 또는 비슷한 고민을 했을 후배나 동료들한테 좀 네. 해주고 싶은 말? 지금 네. 해주고 싶은 말은 뭐예요? 뭘까요? 현재 속해 있는 시간을 열심히 살아내고 그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좀 있어요. 결과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성취감과 이런 성장이 있잖아요. 제가 컨트리뷰터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책에도 그런 얘기 썼지만 우리 모두가 그냥 컨트리뷰터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되게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좀 모호한 얘기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하루하루의 어떤 도전 상황이나 갈등에서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나눠봤는데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 홍상지 기자님 뵀는데 너무 얘기가 잘 돼서 예전에 만난 적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분위기 좋은 따뜻한 네. 대화 나눈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원래 듣똑나 뉴욕에서 자주 들었다고 했잖아요. 직접 나와서 너무 반가웠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고맙습니다. 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그리고 보고 계신 플랫폼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듣동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